금요일 주식 심화론입니다. 오늘 주제 보시죠. FOMC 여진 속 변동성 연말 투자 전략은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상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또 바쁜 한 주가 이제 슬슬 마무리돼 갑니다. 네. 11월 FOMC뿐만 아니라 이제 또 중국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요. 먼저 FOM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였는데 연말을 앞둔 지금 4%까지 찍으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는데요. 11월 FOMC 주요 내용 또 시장 반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1월 FOMC는 예상했다시피 0.75%포인트 올랐죠. 예상했던 수준이어서 그 문제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성명서에 나온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월 회장이 나오는데 성명서에서는 약간 좋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4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니까 그래서 3.75에서 4%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누적된 효과가 있을 거니까 누적된 효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볼 필요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의 인상폭은 여태까지 누적된 것을 어떻게 임팩트가 있을 거니 보호하면서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던 거죠. 속도 조절이 가능하겠네라고 이제 시사를 하면서 그날 발표됐을 때 미국장이 올랐죠. 그런데 바로 이제 직후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싸해지면서 반전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월의 어떤 발언을 정말 주목했었던 투자자들의 시선이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분위기가 좀 얼어붙은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11월 FOMC 이후의 기자회견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그런 누적 효과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같은 똑같이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바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많이 올렸으니까 조금 천천히 그 얘기는 0.5% 포인트 12월 14일 날 FOMC 때 그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문제는 두 가지에 첨언하는 것이 아주 컸죠.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그 FOMC가 피봇 방향을 전환해서 금리를 내린다. 내리려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잖아요. 예. 0.5, 0.75%포인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예 멈출 수 있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피봇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다 왔을 것 같은데 매우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정책 당국자 입에서 매우란 말을 썼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FOMC를 하면서 그 파월 회장의 말을 보면은 7월 달에도 그럴 걸 보면은 강력히 시그널을 계속 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 선택에서도 네. 그 매우란 단어를 일부러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주고자 하는 걸까요? 기대하지 말라 당분간. 자산시장에서 기대하면서 금리 움직이지 인상이 말라는 건가요? 멈출 거라는 생각은 당분간 예. 내가 어떤 시그널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는 함부로 넘겨주지 말라 이런 얘기죠. 제가 넘겨주었나요? 하여튼 근데 금리 투자자들은 인상 넘겨짓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금리 인상 속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당분간 멈출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매우 시기상조라는 것이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버하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지금 3.75, 4%인데 3%, 0.25, 0.5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장에서 알고 있죠. 5% 넘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근데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예상보다는 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난번 FOMC보다 높아진 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걸 알 수가 없네요. 알 수 없죠. 예상보다 시장 예상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 보고 있는 5%, 5.25% 정도에서 멈출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5.5는 간다. 이렇게 인디케이션을 사실은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실은
12월이 0.5%를 해가지고 지금 3.754인데 4.25, 4.5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시장에서 보는 5%, 5.25가 아니고 5.5 그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 열어둔 게 다시 닫히려면은 그러려면은 10월 CPI 넘버가 나오는 11월 중순에 가봐야지 알아요. 10월 CPI가 나와야 되잖아요. 10월 CPI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 데이터 디펜던트한 거니까 최종 금리가 지금 CPI가 확실히 내려가는 징조가 아직 안 보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최근 1개월 사이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물론 많이 올렸기 때문에 잠시 약간 수그러들 수 있을지 몰라지만 한 번 더, 두 번 더라는 게 내년 초반까지는 기조가 아직도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션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건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인데 흥분하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넘버 짚지 말라.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그 마켓이 강하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FOMC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는 두려움이 안 떠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약간 긴축되고 이게 침체되고 아니면 둔화가 분명하겠지만 그 속도라든지 그런 것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두려움에 떨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를 FOMC는 내심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하지만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그 시장에서의 오버 리액션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해서 흥분하지도 두려움하지 말고 좀 냉철히 있어라. 그 얘기 뭐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인내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가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네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뻔히 뭐 알고 있죠. 사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다 보니까 그쵸. 6개월이나 빠르게 반영한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책 이반자들이 보기에는 주식시장이 너무 설레발을 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또 이런 구두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피봇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내다보는 게 그렇죠. 여름의 시기였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 이걸 과연 언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했었고 그에 대한 어떤 희망의 시그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폭의 단계적인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또 그 앞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월에 50bp 금리 인상으로 인상폭이 둔화될 거다라는 보도를 내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고강도의 긴축이 이제는 정점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이 기대 심리가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김장렬 상무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5.5% 이상으로 올라갈 여지에 대해서 열어둔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12월 FOMC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습니다. 12월 13일, 14일 현지 시간 열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 전망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네. 보는 거니까요. 이 그 FOMC 미팅이 11월 나왔을 때 그때는 12월 달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뭐 최종 금리는 더 올라가더라도 시사했기 때문에 12월 금리는 0.5%만 인상할 가능성을 0.75% 인상할 가능성보다는 높게 보는 그 확률 베팅이 더 높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다시 0.75% 12월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0.5% 속도 조절 그것이 시행되는 확률보다는 좀 더 52대 48인가로 약간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속이. 그래서 그래도 상무님께서는 아무래도 10월 CPI가 나오면 좀 그렇죠.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10월 CPI 나와야지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10월 CPI에서 헤드라인 CPI는 그렇게 안 내려갔을 것 같죠. 왜냐하면 유가가 버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코어는 좀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에너지 빼고 식품 빼고 나면은 근데 그것도 역시 낙관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10월 데이터 확인될 때까지는 아직 또 며칠 한 일주 남았나 모르겠는데 50bp를 올릴지 12월 달에 아니면 그 75bp를 올지는 아직 모른다. 팽팽하다.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12월 14일 날 FOMC 미팅 때 직전에 11월 것까지는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때 나와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만 10월 넘버가 나오는 다음 주나 다다음 나올 때 넘버가 CPI가 확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나오면은 다음 달 초반까지 어정쩡한 그 매크로 환경에서 계속 그 트레이딩하는 그런 패턴이 네. 지리하게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의 10월 CPI는 다음 주 10일 발표 예정입니다. 10일 C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딱 일주일 후에 금요일장에 반영을 하게 되겠네요. CPI 상승률 전망치가 8.1%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8%라는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굉장히 지금 견고하게 네네.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좀 레벨 다운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연준에서 한 물가가 얼마 정도까지 내려오면 만족할까요? 뭐 이게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이게 두 번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 평균이 7.8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출 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5로 확 갈 겁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8.1인데 8.0, 8.1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떡할까요? 한 번 더 보자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CPI는 그렇다도 코어가 확실히 내려간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달 넘버가 나와도 어정쩡하게 레인지에 들면은 투자가들의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11월 지나선 12월 초 돼봐야 하는 거예요. 12월 14일 날 FOMC 전에 나오는 11월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향대로 트레이딩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말고 하면은 FOMC 금리 인상 말고는 그 만화와 같이는 뭐 달러하고 환율 이슈라든지 매크로 다른 그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거 갖고 또 더 흔들릴 수 있겠죠. 왜? 11월, 10월 CPI는 뭐 11월 나올 때까지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적으로 어떤 방향을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투자가들은 다른 거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매크로라든지 기업 실적 갖고 하겠는데 기업 실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전쟁 이슈로 다시 좀 잠깐 돌아갔다가 11월 데이터가 대충 나오는 12월 초 되면은 다시 또 CPI 넘버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넘버가 뭐 7.8 이렇게 7.9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12월에 0.5로 가고 한 번 정도 랠리 한 다음에 갈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정쩡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0.75냐 0.5냐 12월 달에서도 엊그저께 시그널은 속도 조절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0.5가 대세는 좀 더 많았는데 오늘 아침엔 다시 0.75가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CPI 넘버 이런 것을 예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리무중이다 아직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오리무중이네요. 물가가 낮아질 수 있을 만한 뭔가 확실한 유가에서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달러에서도 변화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물가가 좀 낮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금리 인상 효과를 진짜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노동지표가 악화되면 돼요. 노동지표 그러니까 오늘인가 예. 내일 나오는 노동지표 같은 것도 네네네. 뭐가 나오든 노동지표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야 돼요. 미국 악화돼요. 고용도 굉장히 그렇지. 견조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FOMC는 경제가 어떻게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으니 자기네는 계속 가는 것이 맞다. 최저금리는 더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렵죠, 뭐. 아니 누가 자기네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연준이 어디까지 그 금리 인상 레벨을 높여둘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연준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금리가 5.5에서 멈출지 아니면 또 혹은 그 이상이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도 큰 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반도체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딱 질문 더 드려볼게요. 아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얘기했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도 말씀드렸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네네. 그 블랙아웃 기간에 좀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연준이 좀 피봇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는 시중에 의견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상무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내 국채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발언을 네, 좀 네. 내놨었고요. 또 국채 시장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까지도 사실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연준이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파월 연준 의장한테 또 편지도 하나 왔습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이 통화 긴축을 좀 신중히 해달라라고 당부하는 그런 서신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아, 그 기사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오늘 나왔나요? 아니면 며칠 전에 나왔나요? 이거 FOMC 전에 나왔나요? FOMC 전에 나왔어요. 25일 정도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에 나왔네요. 현지 시간 25일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좀 톤을 낮출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꽤 근거 있게 그러네요. 전망됐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파월 의장은 제 갈 길을 갔어요. 아무래도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봐서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뭐 제가 뭐 그분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을 분석한 거에 하면은 하여튼 과거의 폴 볼커 시대부터의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반면교사 삼으려는 그런 자기네는 물가를 확 시작했다. 잡는 듯 하다가 다시 멈추고 쉽사리 빠져가지고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게 폴 볼커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계속 못하고 중간에 후퇴하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40년 전 얘기니까 과거의 반면교사 삼는다면은 그 자기의 그 위상을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준 의장으로서의 그렇죠. 책무를 다하겠다.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렇고 자기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과거 실패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 지금 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하고 괴리가 있는데 선택한 거죠. 봤을 때는 그냥 갈 것 같아요. 데이터가 확실히 나쁘게 경제가 나쁘다는 게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크래시 비슷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여간에서 피봇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는 거의 없다.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CPI 넘버가 5.6% 이를 확실히 내려가면은 그러면 5%는 멈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5.5%까지는 갈 것 같고 솔직히 뭐 5% 가능성에 대해서 한 4, 5개월 전에 어느 증권사의 얘기 냈을 때 아무도 그거를 다루지 않았거든요. 4개월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개월 후에 얼마가 멈출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베팅하는 건 리스키하다. 이 사람의 그 방향을 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물가와 긴축이라는 이슈 자체 그리고 경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측면을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반도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업황 바닥 확인 시그널 나왔다고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확인 시그널은 나왔죠.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부진해졌고 우려했던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이 부진해지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실적은 안 좋았고 4분기 실적은 더 안 좋을 것이고 하이닉스 같은 업체는 적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번 적자에 빠지면 한 달을 끝나는 게 아니고 반년 정도는 갈 소지가 있고 이런 상태까지가 주가가 빠진 거예요. 주가 바닥을 확인했던 건 뭐냐면 그럴 즈음에서 업체들이 많은 숫자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생산을 투자를 줄이겠다. 그다음에 감산도 일부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매크로 수요 둔화, 그다음에 감산 이런 흐름이 되면은 감산을 한다는 것은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리액션을 보인 거거든요. 수요 둔화에 대한 리액션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도 선행하지만 감산해서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멈추고 다시 회복하고 할 때까지 한참 걸릴 수도 있는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 근데 그런 리액션이 보였다? 그럼 주가는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랑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하고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잡는 건 좋은데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냐 장보다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섹터마다 다른 거죠. 다른 섹터 비교했을 때 2차전자 비교했을 때 뭐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르지만 바닥은 쳤느냐 시그널에 대한 답변은 왔다. 컷 나오면 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은 계속 나빠질 수 있는데 1분기까지 나빠질 건 거의 명명백백 102% 확실하고요. 2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 남았으니까. 바닥을 쳤다? 바닥이 어닝의 바닥이 아니고 주가의 바닥은 이미 지났다.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 가는 가능성은 제로다. 하이닉스가 8만 원 이하 가는 가능성은 한 2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6%가 아니고 7%, 8%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거나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5% 성장 이런 식으로 매크로가 완전히 한 차원 다르게 떨어지면은 그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을 쳤다는 것이
어렵게 다시 이중 DB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매크로에 엄청난 또 다른 레벨의 다운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반도체 자체에서는 컷이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는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 네. 업체들이 네. 그러면 생산을 줄였는데 생산을 줄이지 않고 줄이기는 다시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을 줄이고 했을 때 이미 얼마나 안 좋을 거라는 게 한 3개월, 6개월을 보고한 거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3개월,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감산 안 해. 이렇게 하는 정도는 갑자기 매크로가 너무 좋아 수요가 폭발하는 건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산 기조는 투자 축소 기조는 향후 6개월은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시그널은 왔다. 주가는 바닥 지났습니다. 네, 주가는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 특히 삼성전자에 한해서는 전 저점까지 다시 내려갈 만한 가능성은 0% 예, 없어요. 예.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는 어느 정도 좀 키를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보도들을 보셔도 삼성전자발 반도체 치킨 게임 점화. 삼성전자가 반도체 치킨 게임을 주도한다. 감산 없이. 이제 뭐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걸로 삼성전자는 감산하지 않고 대응하면서 치킨 게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현재 59,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121선은 쉬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은 좀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5만 전자에 머무르고는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전 저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한 20% 정도로 열어두셨네요. 반도체 시장의 핵심 변수 꼽아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 업종의 바닥 시그널 시장에서 좀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주가 좀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율반등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냥 수요가 둔화되면은 아까 감산하고 시간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얼마나 기다리냐. 그거는 과거 사례 보고서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매크로 보고하는데 수요가 감소되면 컷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해요. 예. 그래서 변수 중에 두 가지는 슬로우 다운. 둔하죠. 수요가 둔화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컷. 생산 컷이든 투자 줄이든. 투자는 내년 1년 뒤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생산 줄이는 건 3개월 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감산 하여튼 말씀이신 거죠? 컷이죠. 그렇죠. 감산.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하고 영어로서 제공한다면 슬로우 다운, 둔화하고 컷. 반도체선의 변수는 이거예요. 앞으로 10년 뒤도 20년 뒤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달라진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떤 하나 건가요? 새로운 변수가 restriction, 제재 억제예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제재하잖아요. 이게 전례 없던 새로운 변수죠.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로 들어간 걸 구체화시켰지 않습니까? 중국의 뭐 YMTC를 반도체 장비를 못 판다. 미국의 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일하면 안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드밴스드 최첨단 공정의 장비는 아예 중국에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죄고 있거든요. restriction, 억제, 제재인데 이 과거에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구체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예. 둘 다 중요해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D램에서 60% 갖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은 90%거든요. 근데 낸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D램 말고 D램보다는 좀 적지만 낸드라는 그 메모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중국 업체 하나 있습니다. YMTC라고. 걔네가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근데 최근에 마켓시가 3%로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장비 좀 팔지 말아라고 미국의 장비 업체부터 제재가 하잖아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칫하다가는 또 차오고 얘네들이 만약에 가격 전쟁을 알아붙으면 경제도 어려운데 영향은 큽니다. 그나마 이게 없어서 이게 지금 없고 억제됐기 때문에 네.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어닝 내려가곤 하건데 예. 아까 뭐 치킨 게임 뭐 이랬잖아요. 치킨 네. 게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교정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이 재발되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건 완전히 엉뚱하고 허무맹랑하고 잘못 쓴 거네요, 기사를. 역사를 몰라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군요. 네, 헛소리. 애널리스트 헛소리고, 애널리스트 헛소리고, 예. 뭐 기자는 당연히 모르겠죠.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치킨 게임이 있었던 게 언제 왜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도체 D램에서 치킨 게임은 네. 두 번 일어났어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 사태로 인해서 2009년도 1월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에 그 사이에 한 번 일어났는데 2009년도 1월에 일어났을 때 치킨 게임이 종식된 거예요. 치킨 게임은 2008년, 7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냐? 반도체 업체가 많아야 돼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조촐하잖아요. 무슨 치킨 게임이야. 반도체 업체가 많아갖고 적자가 엄청 나는데 적자 나는 업체가 버티는 거예요. 얼마간? 한 1년, 2년. 감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생산하고. 근데 그 정도의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20%, 30% 적자가 아니에요. 치킨 게임은 적자의 정도가 만들어 팔면 팔수록 현금이 까지는. 그리고 현금 원가 이하, 캐시 코스트라는데 그러면 감가상각도 못 내고 완전 현금이 까질 정도로. 쉽게 얘기할까요? 적자가 100%입니다. 매출 100인데 적자가 100%인 기업이 2008년에 있었어요. 유럽의 키몬다라는 회사, 아무도 모를 텐데 키몬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에서 마켓시어가 8%나 차지하는 회사가 유럽의 키몬다라에 있었고요. 키몬다 잘 모르시죠? 키몬다의 모회사가 인피니언. 인피니언은 아실 것 같아요. 인피니언의 모회사가 지멘스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큰 지멘스 그룹의 밑에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디램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니까요. 그 업체가 적자 100%를 2년 가까이 끌었어요. 언제까지? 리먼 브라 사태 날 때까지 버텼다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2008년 4분기에 그런 업체들까지 버티면서 마이너스 100% 2년 버티면서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적자가 5천억, 하이닉스가 한 분기 적자가 1조 나던 시절이 2008년 4분기고 그것을 못 버티고 결국 2005년 1월 달에 아까 말한 키몬다라는 파리 업체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치킨 게임이 종식이 되면서 반도체 업체가 달라진 거거든요. 치킨 게임은 그 정도가 가는 겁니다. 현금 캐시 코스트 이하가 되는 업체가 나오는데 버티는 거. 지금 반도체 업체가 줄었어요. 3개밖에 없어요, 디램에서. 네, 그래서 디램에서는 치킨 게임은 없고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적자 나는 게 좀 되는 것 뿐인 거고. 그 다음에 랜드에서는 치킨 게임이 있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랜드는 디램보다는 업체 수가 많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도 네. 보면은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키옥시아즈 일본, 미국 회사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없지만. 거긴 중국 회사, 나냐는 지금, 아까 말한 YMTC는 3%인데 제재를 가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제해놓고 시작하면은 그 업체들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치킨 게임의 가능성이 혹시 디램보다는 랜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도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죠? 메모리 사업을 지금 다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라면 적자가 최소한 1년 이상 적자가 1, 20%가 아니고 한 30%, 40% 캐시 코스트 이상으로 갈 소지가 확실해졌을 때 치킨 게임이라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전자는 자기네 갈 정도 시장이 얼마나 빨리 수요가 회복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코스트 원가 다운 해가지고 가겠다. 시장을 인정할 수 없으면 자기 1등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인식하고 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삼성전자를 사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안 빠지는 거고요. 치킨 게임이 가느냐는 것은 걔네들이 적자 가서 1년 더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 여부는 아마도 빨라 내년도 여름 갔을 때 진짜 그 2류, 3류 업체들이 얼마나 허덕이는가를 보고 나서 치킨 게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 하반기 갔을 때도 치킨 게임이 반도체가 마이너스 30% 랜드 경우에 그렇게 나올 정도가 되려면 아마 매크로 상황이요. 매크로 상황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야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치킨 게임 가능성은 현재로서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꺼내기 잘했네요. 확실히 우리가 치킨 게임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반도체 업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체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현재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또 감산 그리고 리스트릭션 네, 이라는 중국에 대한 억제. 제재, 미국의 제재.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미국은 제재할 수밖에 없죠. 일본 때문에 반도체로 많이 커서 그걸 봤기 때문에 중국까지 그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는 건 절대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연말 대비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체적 반도체는 수요가 둔화된 거 심한 거 말고는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 업황. 네. 반도체 업황이 나쁜 게 반도체 주가를 둘러싸고 한 건 나쁘지 않은데 목표 주가는 보수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목표를 높였어요. 7만 1,000원을 높였고요. 예. 삼성전자가 안정빵이다. 뭐 이런 생각이죠. 프로덕션 컷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는 바이를 올렸고요. 7만 1,000원이고요. 이건 어저께 짜리인데 하이닉스는 아직은 홀드인데 목표 주가는 제가 낮은 축에 속할 거예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래서 이 정도로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얼마시죠? 10만 원. 10만 원. 전저점 근처 가면 다시 한번 보자. 전저점 근처 이렇게
8만 원 정도 깨진다든지 예. 이렇게 보자는 거죠. 지금은 삼성이 우선입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나마 낮고 2차 전지가 좀 괜찮고 그다음에 중국의 무슨 경제 오프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시장은 한 5% 정도의 업사이드는 현재 단기적으로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전체 시장이 브로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CPI 넘버 같은 그 원자재 유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많이 그 두 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낮게 보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개별 종목을 좋아하실 분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한 5번 정도 나눠 샀다면 이제는 10번, 20번으로 나눠 사야 된다. 연말까지는. 분할 매수의 시기를 좀 넓혀라, 길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내년 초까지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그거 종목 먼저 사라. 밸류에이션 보지 말고.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한 6개월 먼저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리 좋더라도요. 장에 아주 많은 업사이드가 있는 게 아니니까 현금은 최소한 30%. 자신이 없으면 50% 유지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상 2,400선 정도까지 이번 반등의 목표로 보시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가도 그 이상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2,400선 내외까지 이번 반등의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시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변수는 환율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CPI, 네. 유가, 그리고 종목별 접근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실적 가시성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현금 비중 30에서 50%,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과 목표 주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지수 다시 조금 내려서면 코스피 기준으로도 한 지금 2,340이니까요. 한 2,200 정도 이렇게 쭉 좀 내려서면 조금 더 시장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는 혼조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지수 움직임 잘 따라가 보시고요. 다음 주 또 주식 심화론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